의원님께서 19대 국회에서 그 높다는 국방위원장을 하셨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아유, 어디 가면 되게 높은 자리죠. 그래요? 아니 근데 왜 높지가 않다뇨? 막상 해보면 다 그래요. 막상 해보니까 어떠셨는데?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국방위원장을 하시면서 국방위원들에게 네. 책도 선물하고 이랬다는 뭐 뉴스를 제가 접한 적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장, 국방위원장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왜 지금 울음을 이렇게 뗐냐면 바로 사드를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여쭤보려고. 예. 자, 먼저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전직 국방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이거를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그렇죠. 뭐 이제 충격적이다고 시작했는데 조사 결과가 너무나 미미한 거 아니냐. 그거 갖고 그렇게 호들갑 거냐 이런 모드. 예. 예.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겸손하게 네. 그리고 시원하게 그리고 좀 감동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해가고 있는 와중에 예. 외교안보 쪽은 뭔가 좀 삐거덕거린다. 이렇게 믿음직스럽지가 못해요. 예. 아직 라인업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생긴 좀 내부 좀 실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고의가 아닌 실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무 실익이 없어요. 이거를 뭐 감추기는 왜 감춰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예. 감춰봤자 뭐 1초 후면 알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뭘 감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하고 합의할 때 이거를 공개하지 말자. 네. 그 공개라는 거는 사실 언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문서로 만들면 이게 문서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일반에 알려지니까 거기서는 빼라 하고 뭐 구두 보고를 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예. 어떻게 뭐 놓쳤거나 아니면 한글로 생각했다거나 그럴 수가 있고 예. 또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왜 어떻게 된 거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물어보면 될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물어봤다는 얘기는 제가 보니까 그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 안보의 사령탑이라는 사람들이 사드 발사대 사기가 국내에 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더 문제죠. 자, 그러면 예. 이런 또 그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기가 그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까지 보고를 했었는데 네. 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네. 자,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건 심각한 기망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이미 처음이니까 보고를 했겠죠. 황교안 총리한테는. 예. 그리고 이제 언론에도 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육군에서는 이제 NCND를 했지만은 네. 군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보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설명하리다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또 하나. 그러니까 이 문건 형식의 보고서 초안에는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강독 과정에서 이게 삭제가 됐고 예. 위승호 등 국방부 정책실장이 빼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행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건이라는 게 잘 돌아다니잖아요. 예. 근데 군대 문건은 거의 다 비밀이거든요. 사실 내가 봐도 내용이 별것도 아닌데 비밀하기로 그런 문제는 있어요. 무조건 탑시크릿 도장 빵 찍습니까? 항상 대비로 찍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언론에 자기네들이 시인을 안 하고 있는데 언론에 이제 공개한 꼴이 되니까 예. 그걸 이제 빼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 예. 실무적인 관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황교안 대행에까지 보고를 했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거라면 문건에 그게 들어간 데서 뭔가 예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굳이 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문건이 이제 자꾸 공개가 돼서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뭐 그런 걱정으로 이제 빼라 그럴 수도 있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실무적인 얘기들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얘기가 아니고
무실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그걸 감출 실익이 뭐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빼서 얻는 실익이 없다. 예, 아무도 그 도움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이제 아무튼 청와대 감찰 결과에 따르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니까 네. 이 사람이 정점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고요. 예. 정책실장이 이제 최종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최종적으로 그 교정을 보면서 이거는 좀 빼고 예. 구두로 보고를 하겠다든가 뭐 예. 했겠죠. 한 청취자가 지금 문자 주셨는데 네. 사드가 전략 무기인데 예. 이게 몇 개인지 언제 왔는지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게 가벼운 일인가요? 왜? 아니요. 보고가 됐다니까요. 황교안 총리한테도. 그리고 예. 사드가 발사기대가 6기가 발사대라는 건 세트, 한 상식입니다. 한 세트라는 건 상식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2대가 있으니까 4대는 뭐 곧 와야 된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 얘기지만은 조금 군사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고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좀 약간만 돌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김관진 안보실장 체제에서의 청와대 안보실이 네. 인수인계를 하면서 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네. 청와대까지 포맷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까지.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하여간 그거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후임 정부에게 네. 하나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컴퓨터 포맷까지 할 정도였다면 이 보고 누락 같은 경우도 의도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관진 실장은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에 사임을 해라, 사퇴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안보실장에서 개인적으로. 예. 왜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판단돼요. 어떤 문제? 이제 뭐 F-35 그러니까 이제 국산 한국형 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예.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극비사항, 내부적인 극비사항이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포맷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어쨌든 간에 이 일 때문에 포맷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언론에서 어느 방송사에서 그 화면까지 나온 사실인데요. 자, 그 관련해서 이제 또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이른바 알자회, 독사파 이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의 그 상관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조직이 있다면 수사 대상입니다. 저도 고생을 했는데요. 그렇죠. 국내 알자회라는 사조직이 있다. 이 말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찌라시 수준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실제로 그런 게 있다면 조사를 해서 예.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보고 누락의 배후에 알자회나 독사파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걸 실수로 보기 때문에 실무적인 얘기로 저는 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사조직까지 개입을 한다거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나 확대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뭐 전임 정권을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 네, 뭐 여기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너무나 좀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 얘기를 틀어서 가겠는데 네. 지금 알자회 같은 경우 몇 기부터 몇 기까지라고 하는 사실은 근데 이야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네, 옛날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실은 알자회 존재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럼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는 거고 예. 알자회가 국내 사조직이 있다면 하나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국민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게 버젓이 그러면 만약에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지 예. 이게 군대 안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 내에도 이제 헌병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의 사실인데도 군대 내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취하지 않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그 정점에 김관진 안보실장, 전 안보실장이 네.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좀 뭐 저도 좀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예. 예. 그래야지 다시 이제 이런 게 다시 또 고개를 쳐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정말로 그 박근혜 정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거의 동무대 비슷하게 동무대 비슷하게 했어요. 군을 주물렀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사실이죠. 아, 더 그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 뭐 하여간 대통령께서 전임 대통령께서 엄청 신임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가지고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은데 예. 뭐 일설에 의하면 뭐 정윤회하고 호영호재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뭐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잠깐 있은 적이 예. 있었죠. 예. 예.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번지면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기 사업 아까 예. F-35 이야기하면서 기종이 갑자기 변경이 됐는데 변경 이유가 정무적 판단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세상에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예. 장관이. 보고에서 예, 보고에서. 저도 직접 들었어요. 제 귀로. 국방위원장 시절에. 예, 장관이 아니 왜 다 결정해놓고 그걸 느닷없이 바꿨냐. 네. 그랬더니 그건 정무적인 판단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그래서 뭔지. 저는 예. 이게 로키드 마틴이거든요. F-35도. 예. 사드도 역시 로키드 마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저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별의별 짜질한 것까지도 다 최순실한테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건도 결국 물어보고 결정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네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도 접한 바가 있었는데 네. 뭐 세간에 뭐 알려진 것과는 또 다른 얘기도 좀 있는 게 있고요. 아무튼 네.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에서 군 안에서 네. 심지어 국회에 의해서도 제동이 안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오히려 이것 자체가 국회문란 아닙니까? 어느 게요? 아니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는 예, 개인이 예. 왜냐 떡주무로도 타고 있는데 제동이 안 걸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저 혼자서 열심히 제동을 걸었어요. 예. 뭐 사퇴하라고 그러고 여러 번 그랬는데 예. 뭐 대통령께서 그걸 뭐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국방위원장이 별로 높은 자리에. 예, 그래서 제가 별볼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썼어요. 아 그래요? 답장도 안 하더라고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그럼요. 김관진 잘라야 됩니다라고. 뭔지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아, 그 재밌네요. 예. 편지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저 F-35 결정 과정에서 네. 너무나 이게 좀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기술 이전이 안 되거든요. 기술 이전이 안 되면 몰라 그게 국산입니까? 돈만 18조까지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거는 네. 재고해야 된다고 편지까지 보냈는데. 네. 뭐 답장은 당연히 안 하죠. 무시하는 거죠. 청와대 그러니까 그 편지 접수는 됐답니까 근데 청와대? 보통 그때 예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이건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못 주겠다. 그런 내용의 편지였는데 예. 미국 같으면 거꾸로 대통령이 국방위원장한테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근데 저는 거꾸로 국방위원장이 네. 대통령한테 이 예산 문제 고려해 달라고 재고해 달라고 편지를 썼는데도 답장도 안 하더라고요. 혹시 그 편지가 그 청와대에 접수된 후에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무슨 얘기 없었습니까? 거기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를 유령 취급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아, 참. 그래도 하나회 척결하고 네. 군내 사주직 척결하고 이러면서 군 기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립이 됐던 걸로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예. 알자 왜 이런 얘기 나오면서 독사파가 무슨 뭐 조폭도 아니고 무슨 독사파가 도대체 뭡니까? 독사파가. 군 기강은 정립됐는지 모르지만 군이 굉장히 정치화됐죠. 바로 그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합참 의장께서 북한의 눈치를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적군의 눈치는 안 보는 건 좋은데 권력의 눈치는 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러셨군요. 바로 그래서 군의 문민 통제.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의원님 같은 경우도 다른 방송 이런 데서 국방부 장관이 좀 그 군 출신이 아니라 예. 민간인이 맡아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그러니까요. 군인 출신이 국방장관 하고 있는 나라는 후진국만 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입니까? 예. 더군다나 일본이나 프랑스 전 정권 같은 경우는 일본은 지금도 그렇고 여자가 국방장관입니다. 일본 방위상이 여성이입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군인이 국방장관 하면은 국민을 위한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군인을 위한 군대가 돼버려요. 이익 집단 비슷하게 되고. 예. 그래서 예. 이제 이걸 문민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게 예. 뭔 소리냐. 국방장관이 군인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네네네. 근데 합참의장이 있거든요. 아. 합참의장은 이제 그렇게 군사 작전이나 이런 군령을 통제하는 거고. 그렇죠. 군정. 그러니까 이제 그 군정이라는 거 어려운 말이지만 어쨌든 군인들을 저기 정치적으로 예. 또 내지는 국민 입장에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군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예. 제가 오죽하면은 국방부가 갔더니 간부들 34명 중에서 31명이 육사 출신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군 출신일 뿐만 아니라 육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최근 군대는 육군 위주 군대가 아니라 거의 공군 위주 군대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죠. 다 포격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전쟁을 끝내지.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방부 전체가 간부가 다 육사 출신으로 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국방차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네. 차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네. 이 민간인 기용 아니겠습니까? 이건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이분은 사실 국방 전문가라기보다는 네. 대북 대화론자라고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소위 뭐 자주파라고 그래요. 동맹파 자주파 그러는데 한미 동맹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네. 우리나라 자주 노선. 그러니까 좀 중국과도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된다는 쪽이죠. 네. 그런데 이제 국방개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어쨌든 장관이 중요하겠죠. 차관보다는. 자, 근데 지금 그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그 비군인은 모르겠지만 비육사 이건 확고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나마 좀 다행인지 모르지만 예. 그 전에도 저 비육사 한 적이 있는데 예. 전혀 바뀌지 않더라고요. 아, 결국 그래요? 육사 패권주의라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진짜 뚫기가 힘든가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간부 전체가 다 육사 출신이겠어요. 제 기억에 나는 게 노무현 정부 때 국방장관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장 네. 그걸 민간인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때도 상당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응? 기억나십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도대체 대통령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남한 전략하고 북한 전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기본 그러니까 그거를 아닙니까? 비교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국방과학연구소까지 내려갔어요. 갖고 팀이 짜졌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결국 작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육해공군 전체에서 여기다 압력을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력이 세다고 하면 큰일 난다. 예산을 못 단다. 예, 이래가지고 결국은 결론을 못 냈어요. 아니 저는 그게 더 코미디인 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군사력 비교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게 난센스 아닙니까? 난센스죠. 그건 기본 자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군인을 위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무슨 비대칭 전력인 이런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두 손 들었겠어요. 근데 비대칭 그래서 이제 비대칭 전력은 우리가 현저하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죠. 북핵 때문에. 이게 좋은 전력이 있긴 합니다. 비대칭 전력이. 지금까지 소녀시대 같은 비대칭 전력이 평양에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뭐 제가 좀 농담 비슷한 얘기고요. 어쨌든 좀 국방 개혁은 정말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거의 철옹성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군이? 예, 그러니까 아직도 군이 문민화되지 않았다. 이것은 진짜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들어야 될까요? 한마디로 저는 장관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관이 오히려 들어가서 외톨이가 돼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국방위 해보니까. 아, 돌파력? 예,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인가 하는 분은 국방위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그 아주 굉장히 능력도 있고. 지금 그러면 이 국민 추천제에 지금 응모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방장관 추천. 일종의.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국방부 장관 시키면 잘할 거예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 같은. 물론 이제 야당이니까 안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박수갈채를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뭐 안보를 둘러싸고 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듣니까 좀 기본을 좀 해놓고 논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네요. 기본이. 이런 상태에서 논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생산성이 있을까 솔직히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오늘 직설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원 전 국방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화제의 뉴스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맥. 네,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진맥할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앞서도 정두원 전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국방부 등 6개 부처의 그 차관 인사를 발표를 했죠. 예. 이른바 그 좌주파라는 이제 그 평판을 듣고 있는 그 서주석 국방부 차관
또 그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의 그 유임 발표 등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 예. 그 가운데서도 더 주목된 것은 이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그 미래과학부 2차관 발탁 인사였습니다. 네네.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람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청와대 그 미래전략수석 비서관실 비서관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래과학부 그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역임한 부여권 인사인데 네. 특히 이제 그 지난해 4월에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과 그 방송계의 그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통신위원회 그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이른바 그 방통위 그 알박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구여권 인물을 왜 미래과학부 2차관으로 발탁 인사했을까? 그 맥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단순하게 탕평 인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그 아무리 한다더라도 그 자유한국당 그것도 이제 구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탕평 인사 할 이유는 없죠. 그래요? 그럼 어떤 맥락이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신의 한 수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집권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통신위원회 자칫하면 이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그 야권에 뺏길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로 그 정부 여당이 이 방송 정책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좀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그 무슨 그러니까 인적 구성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 그 인적 구성 이야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예.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두 그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죠. 여야 추천 위원 수가 3대2 구도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3대2 이런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죠. 이 대통령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이제 그 지명하게 되고요. 국회에서 3명을 지명을 하는데 여당이 1명, 야당 몫이 2명입니다. 네네. 이제 그 3기 방송통신위원회 그 5명의 그 임기가 내일 이제 그 야당 추천위원인 이 고삼석 위원의 그 임기 만료로 모두 이제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 4월 임기가 이미 끝난 이 대통령 지명 몫의 그 방통위원 후임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 정책실장 지명을 이제 그 강행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죠. 이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 몫은 방송통신위원장 한 명밖에 없게 되는 셈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여야 추천위원 구도가 2대 3이 돼서 오히려 그 야권이 이 방통위 운영의 그 주도권을 이제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2달 만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알박기 인사를 미래부 2차관 인사로 이제 빼낸 셈인데요. 그냥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승진 인사고 본인에게도 뭐 전혀 나쁠 게 없는 인사이죠.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 방송 적폐 청산을 위한 교두부를 확보할 수 있는 인사였다. 그래서 뭐 신의 한 수다 이런 이제 평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아주 그 발끈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그 김성원 대변인 어제 이제 곧바로 그 서면 논평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김용수 미래부 2차관 인사에 대해서 전례 없는 방통위원 빼나가기 인사다. 언론 장악을 위한 꼼수다. 이제 이런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 정권 인사를 빼내서 그 현 정권에 맞는 인사를 그 방통위에 그 앉히기 위한 것으로 방송 장악을 위한 그 예정된 시나리오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논평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정말 뭐 좀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전형적인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그 방송을 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생각할 때 과연 이런 말을 이렇게 그 스스럼 없이 해도 될까 싶기도 한데요. 이 지난 9년 집권 때 그 철저하게 사실은 방통위 등에서 그 수적 우위로 좀 밀어붙였고요. 현행법과 제도가 사실은 그 대통령과 그 집권 여당에게 방통위 운영은 물론이고 뭐 KBS 이사회랄까 MBC 이사회 뭐 다들 박문진 이사회 이런 데에서 그 수적 주도권을 좀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국민의 그 대표성을 좀 인정을 하는 건데요. 예. 문제는 이 보수나 진보 이 성향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과연 어떤 인물들을 그런 자리에 앉히느냐 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좀 중시할 줄 아는
최소한 기본적인 금도는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안치느냐 마느냐 이게 좀 굉장히 관건인데요. 그러나 그동안 그 지난 9년 동안 어떻습니까? 정말로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그 당파적인 인물들을 방통위원이나 그 공영방송 이사진에 앉히는데 그 주저하지 않았죠. 그 결과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KBS나 MBC의 신뢰도 정말 이 민영방송 혹은 뭐 종편에 비해서 그냥 크게 뚝 떨어지는 이런 좀 상황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이 최근 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이 공영방송이 그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평가가 무려 뭐 70%를 넘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이 새 대통령 선출을 한 달 정도 남기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이라며 임기 3년짜리 그 방통위원 지명을 그 가행한 것 자체도 사실은 그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좀 권한남용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죠. 어렵게 볼 거 없고요. 승진 인사죠. 그러니까 본인이 오케이 한 거죠. 김영수 위원이. 그렇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양감사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거고 오케이 하면 하는 거고 네. 뭐 그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여러분의 다양한 시선을 존중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비판, 칭찬, 격려, 충고.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한 주의 중간에서 듣습니다. 수요일은 노래 한 곡, 임 기자의 선곡 노트. 네, 동아일보 문화부의 이미용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음악이 먼저 나오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곡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곡은 사카모토 류이치의 레인 B라는 곡입니다. 오. 오늘하고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아, 오늘 오고 그러네요. 비가 왔었죠. 그렇죠. 왜 이 노래를 고르셨을까요? 이 노래 하면 이제 옛날 영화 장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마지막 황제라는 작품. 네, 네. 1987년 작품이고요. 88년도에 국내 개봉했었는데 벌써 그렇게 됐나요, 이거? 이게 30년 됐네요. 진짜 빨리 가는군요, 세월이.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죠. 그렇죠. 푸이. 예. 이분이 이제 주인공이고 이 후궁, 푸이의 후궁인 문수가 비 오는 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푸이를 떠나가는데 네. 이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장면에서 나왔던 바로 그 곡입니다. 아, 레인. 예. 그렇군요. 사카모토 류이치. 네. 이름은 들어봤는데요. 또 유명한 사람인 것도 얼핏은 알겠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사카모토 류이치는 1952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고요. 예. 도쿄 예술대에서 작곡, 전자음악, 민속음악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1977년도에 일본 내에서 3인조 전자음악 그룹 옐로매직 오케스트라라는 그룹을 조직을 하는데요. 예. 굉장히 중요한 그룹입니다. 독일 그룹 크라프트베르크와 함께 신스팝, 즉 신디사이저로 만든 팝 음악, 이것의 현대적인 전자음악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면서 영국이나 미국의 음악가들한테도 아직까지도 전설의 그 그룹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구자였군요. 선구자였죠. 예, 그리고 예. 뭐 영화 음악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83년도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직접 요노이 대령역으로 출연을 했어요. 그래요? 네, 이 배우도 겸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별세했던 그 팝스타 데이빗 보이, 예. 이분하고 같이 연기 호흡을 맞췄습니다. 오, 예. 이때 이제 음악도 사카모토가 이제 지었는데요. 이 주제곡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곡인데 여전히 뭐 세계적인 인기를 지닌 연주곡이고요. 예. 또 서두에 들으셨던 이제 영화 마지막 황제, 이 작품으로 동양인 최초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예, 예. 이 작품으로 영국 아카데미 그래미상까지 휩쓸었고요. 이후에도 뭐 하이힐, 폭풍의 언덕, 리틀 부다 등등 여러 영화 음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네. 건강이 어떻게 암투병 얘기가 있었었는데? 네, 이제 저희 동아일보와 이제 국내 매체랑은 5년 만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1년 만에 이제 어느 정도 2014년에 구인두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좀 음악계가 충격에 휩싸였었어요. 예. 그런데 1년 만에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 지금은 건강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체력이 약해져서 장시간 콘서트가 좀 힘들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도 다행히 재기를 했습니다. 이제 2015년 작품이죠.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가 이제 첫 아카데미 주연상을 감동적으로 안았던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제목도 좀 의미심장한데 이 사운드 트랙으로 작년에 이제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죠. 이 사카모토 류이치가요. 영어 제목하고 본인하고 딱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죽음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한 에이싱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이 영화 음악 아닌 자신의 온전한 창작 앨범으로는 8년 만에 신작이 될 텐데요. 굉장히 독특한 앨범이에요. 마치 그 바흐의 뭐 장엄한 미사곡들에 기괴한 노이즈가 섞인 것 같은 특이한 그 음악 풍경을 보여주는 앨범입니다. 그래요? 근데 음악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 활동도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환경 문제, 평화 문제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4년에 원전 폐기 요구 집회 그리고 2015년에 무려 12만 명이 참가했던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안보법안 폐기 아베 정권 퇴진 집회에서 대중 연설을 이분이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이번 이제 저희 인터뷰에서 사카모토가 2000년쯤부터 자기가 생각해 온 것이 일본과 한국이 작은 유럽연합처럼 국경도 없애고 여권 검사도 없애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자유구역이 되는 건 어떻겠나 이런 상상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한국의 근현대사 관련 작품에도 좀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한국하고 인연도 좀 깊은데요. 예. 김덕수, 백남준 이런 분들하고 예술적인 교류를 했고 예. 또 작년에는 제1교포 이상일 감독 영화 분노라는 작품 사운드 트랙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혹시 앨범에도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요. 가상의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라고 상정을 하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본인은 이제 특별한 스토리나 주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음반 제목인 에이싱크라는 것 자체가 에이싱크로니즘, 즉 비동시성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인간이 만드는 음악이라는 거는 템포나 박자라는 동일한 시간축 안에 여러 가지 악기나 소리를 맞춰서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 음반에서는요. 여러 소리가 각자의 템포로 움직이는 이런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때 이제 쓰나미로 잠겨서 망가진 피아노 같은 것들을 일부러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카모토는 이제 이것이 바로 자연에 의한 조율 아니겠냐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의 노래를 듣기 전에 7737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예, 크라프트 베르크를 이 방송에서 듣다니 깜짝 놀랐네요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문자를? 뭐 크라프트 베르크 정도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다 뭐 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청취자층 자체가요. 저는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네, 말을 아끼겠고요. 자, 오늘 감상할 노래가 아까 그 곡입니까 아니면 다른 곡입니까? 이번 신작 에이싱크라는 독특한 신작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사카모토 자연이 가져온 질병과 싸운 끝에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음악에서도 인공의 음악이 아닌 자연의 음악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은데요. 바로 암을 이겨낸 거장의 신작을 여는 첫 곡입니다. 사카모토가 이번 인터뷰에서요. 이 곡은 교회가 바다에 집어삼켜지는 광경을 상상하며 만든 곡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볼륨을 조금만 높여서 들어보십시오. 마치 벼랑 끝에 선 교회당에서 거대한 파도 소리에 맞서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듯한데요. 이탈리아어로 진행 또는 출발을 의미하는 곡입니다. 사카모토 류이치의 안다타. 네, 애석하게도 오늘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는데요. 뭐 잠깐이나마 이 음악을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음질이 이러냐? 왜 노이즈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부러 넣었다고 합니다. 자연과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장이라는 점을 이미훈 기자가 나가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일부러 노이즈 이걸 넣었다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고른 거 아닙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 이 점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문학자 장유승의 길에서 만난 고전. 가뭄을 또 다른 말로 한발이라고 합니다. 가뭄한,
귀신발, 가뭄 귀신이라는 말입니다. 한발은 원래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가뭄의 신입니다. 먼 옛날 치우와 황제가 천하를 두고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황제는 홍수의 신 응룡에게 홍수를 일으켜 치우를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치우는 바람의 신 풍백과 비의 신 우사에게 비바람을 일으키게 하여 반격에 나섰습니다. 황제는 가뭄의 신 한발을 시켜 비바람을 그치게 하고 마침내 치우를 처치했습니다. 싸움은 황제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응룡과 한발은 치우와 싸우느라 온 힘을 다 쏟는 바람에 하늘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룡은 인간 세상의 남쪽에, 한발은 북쪽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쪽 지방에서는 홍수가 자주 일어나고 북쪽 지방에서는 가뭄이 자주 들게 되었습니다. 산해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발에 얽힌 또 다른 전설도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진종 때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진종이 도사에게 도움을 청하자 도사는 술법을 부려 관우의 귀신을 불렀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우입니다. 관우의 귀신은 이래 동안 격렬한 싸움을 벌인 끝에 한발을 물리쳤습니다. 이날이 음력 5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음력 5월 13일을 마도일이라고 합니다. 갈마, 칼도, 관우가 칼을 갈아 한발을 물리친 날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심한 가뭄도 이날을 넘기지 못한다는 속설이 생긴 유래입니다. 요즘 가뭄이 심각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를 바랄 뿐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더욱 걱정입니다. 오늘은 다름 아닌 음력 5월 13일 마도일입니다.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리 심한 가뭄도 오늘을 넘기지 못한다는 옛말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길에서 만난 고전 함께 하셨고요. 저희가 2부에서 인사청문회 겸해서 인사원칙 다시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3223님, 원내 대변인이 결격 사유를 복귀해보니 그럴 만한 게 없었다는데 변명으로 느껴지네요.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인정하고 야당에 새롭게 기준을 논의하자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9799님, 우리나라에 인물이 그렇게 없나요? 저는 전문가도 많고 부동산 투기나 병역, 세금 문제 없는 인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따끔한 이 목소리 내주셨습니다. 반면에 1420님, 저는 오늘 청문회에 참석한 야당 청문위원 면면을 보고 과연 후보자들에게 냉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분인가 의아하던데요. 또 이런 다른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두원의 직설 시간에 이 사드 보고 누락 파문,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의 안보라인 문제 짚어봤는데요. 3942님, 황교안 전 대행,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자신들 나름의 애국심으로만 그랬을까요? 록히드 마틴과의 검은 거래는 없었을까요? 엄중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5035님,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언론에서 먼저 발표되었을 때 국방 담당자는 대통령이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보고해야 할까요? 이렇게 반문해 주셨고요. 자, 7045님, 방송사에서 나온 것과 직접 보고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동일하다고 하면 인수인계는 전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정상적으로 보고는 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자,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18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 민간인 기용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이분은 사실 국방 전문가라기보다는 대북 대화론자라고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소위 뭐 자주파라고 그래요. 동맹파 자주파 그러는데 한미 동맹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 자주 노선. 그러니까 좀 중국과도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된다는 쪽이죠.
근데 이제 국방개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어쨌든 장관이 중요하겠죠. 차관보다는. 자, 근데 지금 그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그 비군인은 모르겠지만 비육사 이건 확고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나마 좀 다행인지 모르지만 예. 그 전에도 저 비육사 한 적이 있는데 예. 전혀 바뀌지 않더라고요. 아, 결국 그래요? 육사 패권주의라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진짜 뚫기가 힘든 거예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간부 전체가 다 육사 출신이겠어요. 제 기억에 나는 게 노무현 정부 때 국방장관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장 예. 그걸 민간인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때도 상당한 이야기가 됐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도대체 대통령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남한 전략하고 북한 전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기본 그러니까 그거를 아닙니까? 비교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국방과학연구소까지 내려갔어요. 갖고 팀이 짜졌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결국 작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육해공군 전체에서 여기다 압력을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력이 세다고 하면 큰일 난다. 예산을 못 단다. 예, 이래가지고 결국은 결론을 못 냈어요. 아니 저는 그게 더 코미디인 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군사력 비교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게 난센스 아닙니까? 난센스죠. 그건 기본 자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군인을 위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무슨 비대칭 전력인 이런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두 손 들었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비대칭 전력은 우리가 현저하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죠. 북핵 때문에. 이게 좋은 전력이 있긴 합니다. 비대칭 전력이. 지금까지 소녀시대 같은 비대칭 전력이 평양에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뭐 제가 좀 농담 비슷한 얘기고요. 어쨌든 좀 국방개혁은 정말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거의 철옹성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군이. 예, 그러니까 아직도 군이 문민화되지 않았다. 이것은 진짜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뚫어야 될까요? 한마디로 저는 장관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관이 오히려 들어가서 외톨이가 돼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국방위 해보니까. 아, 돌팔이요? 예,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인가 하는 분은 국방위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그 아주 굉장히 능력도 있고. 지금 그러면 이 국민 추천제에 지금 응모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방장관 추천. 일종의.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국방부 장관 시키면 잘할 거예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 같은. 물론 이제 야당이니까 안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박수갈채를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뭐 안보를 둘러싸고 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듣니까 좀 기본을 좀 해놓고 논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네요. 기본이. 이런 상태에서 논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생산성이 있을까 솔직히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오늘 직설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원 전 국방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19대 국회에서 그 높다는 국방위원장을 하셨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아유, 어디 가면 되게 높은 자리죠. 그래요? 아니 근데 왜 높지가 않다뇨? 막상 해보면 다 그래요. 막상 해보니까 어떠셨는데? 별 볼 일 없다.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국방위원장을 하시면서 국방위원들에게 책도 선물하고 이랬다는 뭐 뉴스를 제가 접한 적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장, 국방위원장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지금 울을 이렇게 뗐냐면 바로 사드를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여쭤보려고. 예. 자, 먼저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전직 국방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이거를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그렇죠. 뭐 이제 충격적이라고 시작했는데
조사 결과가 너무나 미미한 거 아니냐. 그거 그렇게 호들갑 거냐 이런 모델. 예.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겸손하게 네. 그리고 시원하게 그리고 좀 감동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해가고 있는 와중에 예. 외교안보 쪽은 뭔가 좀 삐거덕거린다. 이렇게 믿음직스럽지가 못해요. 예. 아직 라인업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생긴 좀 내부 좀 실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고의가 아닌 실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무 실익이 없어요. 이거를 뭐 감추기는 왜 감춰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예. 감춰봤자 뭐 1초 후면 알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뭘 감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하고 합의할 때 이거를 공개하지 말자. 네. 그 공개라는 거는 사실 언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문서로 만들면 이게 문서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에 알려지니까 거기서는 빼라 하고 뭐 구두 보고를 하려고 그렇겠죠. 그러다가 예. 어떻게 뭐 놓쳤거나 아니면 한글로 생각했다거나 그럴 수가 있고 예. 또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왜 어떻게 된 거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물어보면 될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물어봤다는 얘기는 제가 보니까 그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 안보의 사령탑이라는 사람들이 사드 발사대 사기가 국내에 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더 문제죠. 자, 그러면 예. 이런 또 그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가 그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까지 보고를 했었는데 네. 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네. 자,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건 심각한 기망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이미 처음이니까 보고를 했겠죠. 황교안 총리한테는. 예. 그리고 이제 언론에도 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육군에서는 이제 NCND를 했지만은 네. 군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보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제동이 안 걸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저 혼자서 열심히 제동을 걸었어요. 예. 뭐 사퇴하라고 그러고 여러 번 그랬는데. 예. 뭐 대통령께서 그걸 뭐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국방위원장이 별로 높은 자리에. 예, 그래서 제가 별볼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썼어요. 아, 그래요? 답장도 안 하더라고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그럼요. 김관진 잘라야 됩니다라고. 뭔지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재밌네요. 예. 편지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저 F-35 결정 과정에서 네. 너무나 이게 좀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기술 이전이 안 되거든요. 기술 이전이 안 되면 몰라. 그게 국산입니까? 돈만 18조까지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거는 네. 재고해야 된다고 편지까지 보냈는데. 네. 뭐 답장은 당연히 안 하죠. 무시하는 거죠. 청와대 그러니까 그 편지 접수는 됐답니까? 근데 청와대. 보통 그때 예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이건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못 주겠다. 그런 내용의 편지였는데 예. 미국 같으면 거꾸로 대통령이 국방위원장한테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근데 저는 거꾸로 국방위원장이 네. 대통령한테 이 예산 문제 고려해달라고 재고해달라고 편지를 썼는데도 답장도 안 하더라고요. 혹시 그 편지가 그 청와대에 접수된 후에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무슨 얘기 없었습니까? 거기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를 유령 취급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참. 그래도 하나회 척결하고 네. 군내 사주직 척결하고 이러면서 군 기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립이 됐던 걸로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알자 왜 이런 얘기 나오면서 독사파가 무슨 조폭도 아니고 무슨 독사파가 도대체 뭡니까? 독사파가. 군 기강은 정립됐는지 모르지만 군이 굉장히 정치화됐죠. 바로 그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차창 의장께서 북한의 눈치를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적군의 눈치는 안 보는 건 좋은데 권력의 눈치는 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바로 그래서 군의 문민 통제.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의원님 같은 경우도 다른 방송 이런 데서 국방부 장관이 좀 그 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이 맡아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그러니까요. 군인 출신이 국방장관 하고 있는 나라는 후진국만 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입니까? 예. 더군다나 일본이나
프랑스 전 정권 같은 경우는 일본은 지금도 그렇고 여자가 국방장관입니다. 일본 방위상이 여성이됩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군인이 국방장관 하면은 국민을 위한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군인을 위한 군대가 돼버려요. 이익 집단 비슷하게 되고. 예, 그래서 예. 이제 이걸 문민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게 예. 뭔 소리냐. 국방장관이 군인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네네네. 근데 합참의장이 있거든요. 아. 합참의장은 이제 그렇게 군사작전이나 이런 군령을 통제하는 거고. 그렇죠. 군정. 그러니까 이제 그 군정이라는 거 어려운 말이지만 어쨌든 군인들을 저기 정치적으로 예. 또 내지는 국민 입장에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군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예. 제가 오죽하면은 국방부 갔더니 간부들 34명 중에서 31명이 육사 출신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군 출신일 뿐만 아니라 육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최근 군대는 육군 위주 군대가 아니라 거의 공군 위주 군대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죠. 다 그렇죠. 뭐 포격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전쟁을 끝내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방부 전체가 간부가 다 육사 출신으로 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국방차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네. 차관회, 독사파 이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의 그 상관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조직이 있다면 수사 대상입니다. 저도 고생을 했는데요. 그렇죠. 군내 그러니까 알자회라는 사조직이 있다. 이 말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찌라시 수준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실제로 그런 게 있다면 조사를 해서 예.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보고 누락의 배후에 알자회나 독사파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걸 실수로 보기 때문에 실무적인 얘기로 저는 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사조직까지 개입을 한다거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나 확대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뭐 전임 정권을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 네, 뭐 여기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이 있으니까. 문제는 좀 너무나 좀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 얘기를 틀어서 가겠는데 지금 알자회 같은 경우 몇 기부터 몇 기까지라고 하는 사실은 근데 이야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네, 옛날부터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실은 알자회 존재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럼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는 거고 예. 알자회가 군내 사조직이 있다면 하나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국민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게 버젓이 그러면 만약에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지 예. 이게 군대 안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 내에도 이제 헌병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의 사실인데도 군대 내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취하지 않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그 정점에 김관진 안보실장, 전 안보실장이 네.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좀 뭐 저도 좀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예. 예. 그래야지 다시 이제 이런 게 다시 또 고개를 쳐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정말로 그 박근혜 정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거의 동무대 비슷하게 했어요. 군을 주물렀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사실이죠. 아, 더 그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 뭐 하여간 대통령께서 전임 대통령께서 엄청 신임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은데 예. 뭐 일설에 의하면 뭐 정윤회하고 호영 호재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뭐 그런 얘기가 잠깐 있은 적이 있었죠. 예.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번지면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기 사업 아까 예. F-35 이야기하면서 기종이 갑자기 변경이 됐는데 변경 이유가 정무적 판단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세상에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예. 장관이 보고에서 예, 보고에서 저도 직접 들었어요. 제 귀로. 국방위원장 시절에 예, 장관이 아니 왜 다 결정해놓고 그걸 느닷없이 바꿨냐. 네. 그랬더니 그건 정무적인 판단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그래서 뭔지 저는 예. 이게 로키드 마틴이거든요. F-35도. 예. 사드도 역시 로키드 마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저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별의별 짜질한 것까지도 다 최순실한테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건도 결국 물어보고
결정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네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도 접한 바가 있었는데 네. 뭐 세간에 뭐 알려진 것과는 또 다른 얘기도 좀 있는 게 있고요. 아무튼 네.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에서 군 안에서 심지어 국회에 의해서도 제동이 안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오히려 이것 자체가 국회문란 아닙니까? 어느 게요? 아니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는 개인이 왜냐 떡주무로도 타고 있는데 탈이다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또 하나 그러니까 그 이 문건 형식의 보고서 초안에는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독 과정에서 이게 삭제가 됐고 위승호 등 국방부 정책실장이 빼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행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건이라는 게 잘 돌아다니잖아요. 예. 근데 군대 문건은 거의 다 비밀이거든요. 사실 내가 봐도 내용이 별것도 아닌데 비밀하기로 그런 문제는 있어요. 무조건 탑시크릿 도장 꽝 찍습니까? 항상 대비로 찍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언론에 자기네들이 시인을 안 하고 있는데 언론에 이제 공개한 꼴이 되니까 그걸 이제 빼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 실무적인 관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황교안 대행해까지 보고를 했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거라면 문건에 그게 들어간 데서 뭔가 예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굳이 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문건이 이제 자꾸 공개가 돼서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뭐 그런 걱정으로 이제 빼라 그럴 수도 있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실무적인 얘기들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얘기가 아니고 무실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그걸 감출 실익이 뭐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빼서 얻는 실익이 없다. 예, 아무도 그 도움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제 아무튼 청와대 감찰 결과에 따르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점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고요. 정책실장이 이제 최종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최종적으로 그 교정을 보면서 이거는 좀 빼고 구두로 보고를 하겠다든가 뭐 했겠죠. 한 청취자가 지금 문자 주셨는데 사드가 전략 무기인데 이게 몇 개인지 언제 왔는지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게 가벼운 일인가요? 아니요. 보고가 됐다니까요. 황교안 총리한테도. 그리고 사드가 발사기 때가 6기가 발사대라는 건 상식입니다. 한 세트라는 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대가 있으니까 4대는 뭐 곧 와야 된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 얘기지만은 조금 군사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고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좀 약간만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관진 안보실장 체제에서의 청와대 안보실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까지 포맷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까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그거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후임 정부에게 하나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컴퓨터 포맷까지 할 정도였다면 이 보고 누락 같은 경우도 의도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관진 실장은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에 사임을 해라, 사퇴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안보실장에서? 개인적으로. 왜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판단돼요. 어떤 문제? 이제 뭐 F-35 그러니까 이제 국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극비사항, 내부적인 극비사항이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포맷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일 때문에 포맷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언론에서 어느 방송사에서 그 화면까지 나온 사실인데요. 자, 그 관련해서 이제 또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이른바 알자